일반적으로 디딤돌 과제 같은 경우는 64점, 65점이 넘어야지 선정권이다 보는데요. 저희 디딤돌 과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점을 훨씬 넘어서 75점을 맞았고요. 75점에다가 가점 4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79점을 맞았어요. 30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30개 과제 중에서 1번부터 30번까지 추천 대상 과제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이제 석차, 점수 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79점이면 1등입니다. 저희가 그럼 30번 명단 중에서 1번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서 과제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사업계획서 항목별로 작성해 놓은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로 드는 사업계획서는 두 개의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섞어가지고 하나는 비대면 모바일 기반의 법률 상담 서비스고요. 또 하나는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업계획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성 부분입니다. 그 디딤돌 과제 그리고 뭐 중기부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기술성 부분하고 사업성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술성 분야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페이지입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서 깊은 인상을 주어야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 적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선정된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요, 그냥 글만 자세히 써가지고 내 기술을 즐비하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다 라는 걸 어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이템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하신 그런 상황이지만 심사위원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구구절절하게 적어서 내더라도 심사위원들은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페이지에 그 기술의 개요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모바일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DB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 정보를 활용해서 가장 맞는 변호사를 매칭해서 모바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해 주겠다 라는 기술이구나. 이거를 이제 그림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구성도라든지 흐름도, 개념도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개념도만 넣어주면 이 사업이 어떤 기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림 바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 기술이 어떤 기술들로 구성이 되고 1번 무슨 기술, 2번 무슨 기술, 3번 무슨 기술을 개발해야지 그 서비스, 그 제품이 구현이 된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냥 내가 개발하는 기술이 1모, 2모, 3모다 라는 것 정도만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 사업의 개요는 3줄에서 5줄 정도만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1모다, 그리고 2모다, 그리고 3모다 정도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을 첫 장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장수가 넘어가지 않게 첫 장에서 기술의 개요를 완전히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은 연구개발의 배경이라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시장 상황,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장품, 맞춤형 화장품에 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코스메틱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맞춤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고기능성 맞춤형 화장품이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맞춤형 화장품이 가뜩이나 필요한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맞춤형 화장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필요성만 전달해 두면 안 됩니다. 왜? 그게 필요한데 소비자들은 무엇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원하는가? 시장에서 이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가 곧바로 연결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이나 소비자들의 어려운 점, 문제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 혹은 기존 시장의 문제점, 혹은 기존 제품의 문제점, 이렇게 짚어주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한다 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기존의 문제점, 변호사를 검색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검색을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홍보하는 내용만 전달할 수 있을 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신뢰하거나 검증하기가 어렵다 라는 것, 이러한 문제점이 기존의 법률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로만 쓰면은 심사위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로 쓰고 그림으로도 그려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아하, 모바일로 법률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많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 공감을 이뤄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렇게 풀겠다, 해결 방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최적의 전문가와 매칭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겠다?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풀겠다라는 것이 이제 해결 방안이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시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았었는데 나는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 풀고자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개발의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만 하면 심사위원들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짚어주고 혹은 강조해주고 지나가는 겁니다. 리걸 서비스, 그러니까 법률 서비스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분야다. 시장이 굉장히 크다. 성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비대칭 분야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많고 공급자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는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 같은 걸 넣어주면 좋습니다. 양식에는 기대 효과가 없는데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 기대 효과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기대 효과를 미리 넣어 놓으면 온라인으로 입력할 때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대개 기대 효과는 사회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매출 창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 사회적으로 법률 서비스 제공을 확충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시장 개척과 그리고 신규 인력 창출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산업이 잘 된다면 리걸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가장 짜임새가 있는 기대 효과 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창성 및 차별성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창성은 또 뭐고 차별성은 또 뭐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합니다. 독창성은 남들은 없는데 나는 있는 것, 그게 독창성이에요. 그리고 차별성은 남들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독창성은 나만 있는 것, 유일한 특징. 차별성은 남과 나의 비교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독창성은 특징을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맞춤형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독창성은 AI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모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소용량으로 만들어서 오래 쓰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쓰겠다라는 거고, 제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하고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 있는 PSS 방식을 쓰겠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거는 기존에는 다른 서비스 라인 제품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차별성을 살펴볼게요. 차별성은 기존에 있던 것과 나와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미국에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걔들하고 이런 점에서 달라서 방식 자체가 다르고 형태도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라고 비교를 해주면 심사위원들도 한눈에 아하, 종전에는 이런 방식이었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이렇게 달라짐으로써 더 좋은 제품,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항목은 이제 기술개발 준비 현황입니다. 기술개발 준비 현황은 그동안 너희들은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해왔느냐 라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그라운드죠. 가급적이면 뭐 연구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내가 특허를 출원했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테스트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자, 선행 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데이터 법률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은 데이터 전문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제 책임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고 대표이사도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서 이 분야 전문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서비스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하고 관련된 특허도 이미 2개나 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과제를 신청했느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청했다. 나 혼자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법률 전문 기업하고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싶다. 그래서 정부과제를 신청하게 됐다. 라는 얘기를 적어주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이 아하, 주관기관도 있고 참여기관도 있는데 주관기관이 기술적으로는 개발 역량이 되지만 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하니까 참여기업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지식재산 확보 회피 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선행기술 조사, 그러니까 특허에 관한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에요. 특허는 키프리스라고 하는 특허 정보 검색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검색하면 됩니다. 여기에 내가 이제 검색하고 싶은 기술의 키워드들을 한 개만 쳐서 넣으면 안 되고요. 2개, 3개 정도를 같이 넣어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 거 기술하고 가장 유사도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이 표에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적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분석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선행기술로 이미 이러이러한 특허들이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기술은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것들하고는 좀 다르니까 나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선행 특허들을 회피해서 특허를 만약에 낸다면 등록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서비스도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행 특허들을 침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미 등록 특허에 관한 정보들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특허를 어떻게 출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되게 값어치 있는 것이 도출이 되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남들이 이거를 보고 베껴버리면 어떡할 거냐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크게 보면 이제 특허, 그리고 연구 개발 결과물 관리, 그리고 연구 인력 유출을 방지하겠다. 이런 것들의 3가지 축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특허 출원하는 내용, 기술 임치 제도를 이용하는 내용, 그리고 지금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고 있는 애들을 잘 해줘서 절대로 개발 기간 동안은 딴 데 못 가게 하겠다. 그리고 가더라도 뭐 영업비밀 보호, 뭐 협약을 맺어가지고 나가면은 여기에서 개발한 내용들은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연구 개발물은 뭐 각자가 외장하되 가지고 다니면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사내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회사 밖으로는 데이터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그 기술성 부분에서 서두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이 전체 사업 계획서의 20, 30%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15페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페이지, 많게는 5페이지까지도 작성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앞부분에는 목표에 관한 내용을 쓰고요. 뒷부분에는 개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술개발 최종 목표. 그러면 이제 기술개발 목표는 그 과제 명칭 있죠? 과제 명칭을 개발하겠다라고 쓰고요. 그 과제가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 크게 1, 2, 3. 첫 장에 기술개발 개요에서 1, 2, 3 나왔잖아요. 그 1, 2, 3별로 어떤 내용들을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적어주는 겁니다. 목표이지 내용이 아니거든요. 목표라는 게 뭡니까? 그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기능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요구사항, RFP 같은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것의 기능적인 특징이나 요구사항. 그리고 그 다음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다. 그것의 기능이나 RFP, 요구사항. 그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 그리고 매칭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것은 이러이러한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성능지표에 관한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능지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능지표를 보고 심사위원들이 이 과제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판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기술을 남이 개발하고 내가 그 기술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저 기술이 제대로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죠. 내가 기술 개발을 마쳐서 심사위원들이 저 기술이 제대로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지표, 어떤 테스트 결과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게 될 것이냐. 그거를 심사위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해가지고 항목을 정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평가 방법이죠. 가급적이면 공인시험기관의 평가를 받아라. 왜냐하면 공인시험평가기관에서는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두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가 과제가 완료되면은 최종 결과 보고서 낼 때 첨부해서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내 말만 믿지는 않죠. 내 말과 함께 그 공인시험기관의 보고 내용을 신뢰하고 그 결과에서 충족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과제는 성공이다라고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능지표는 각자 기술의 개발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경 써야 될 것은 가급적이면 5개가 넘게 작성을 하시고 이쪽 비중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본문입니다. 바로 기술 개발 내용 부분이죠. 이 기술 개발이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순차적으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차적으로 큰 항목들을 하나 1, 2, 3 정하시고 그 순차적인 항목별로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서비스를 리서치하겠다. 그리고 소비자 대상 리서치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기획을 하고 그리고 나서 UI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는 제품 제형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리고 앱 서비스 그리고 어드민 백오피스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관기관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인 모바일 업체와 함께 플랫폼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참여기업의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그 참여기업의 프로포션은 주관기관이 70% 그리고 참여기관이 30%로 보고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그렇고 개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주관기관이 민간부담 현금 부분을 감당하고 나중에 과제가 끝나고 나면 경상기술료도 낸단 말이에요. 참여기관이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상기술료가 최대 20%거든요. 그러면 받은 돈에서 20%는 나중에 다시 낸다라고 생각하면
받은 돈의 80% 정도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참여기업이 만약에 40%다. 그러면은 절반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 참여기업이 비용 중에서 30% 이상을 가지고 간다. 거의 40% 이상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저거는 주관기관의 역할이 별로 없고 참여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큰 과제인가 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기관별 업무 분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급적이면 참여기업의 역할은 무조건 30% 이내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기관 60%, 참여기업 30%. 그리고 하다 보면 외주가 필요하거든요. 외주는 가급적이면 10% 이내로 작성을 하시고, 세부 추진 일정은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다 끝나서 공인기관 테스트할 때까지의 개발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 1부터 14까지의 내용이 앞에 썼던 기술개발 내용과 일맥상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장비 현황을 써주시고요. 가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PC, 모니터, 프린터, 그리고 뭐 핸드폰 이런 걸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점유 비율입니다. 이 총 매출액은 어차피 예상 매출이거든요. 1000억을 번다, 2000억을 번다 써도 됩니다. 다만 심사위원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밑에 있는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의 제품 매출액과 점유 비율이에요. 이 점유 비율을 너무 높게 써놓으면 이제 경상기술료를 낼 때 그 경상기술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점유 비율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50%, 60% 써놓으면 3년 후에, 4년 후에 여러분들은 정부에서 받은 돈의 50%, 60%를 기술료로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은 한 2, 3년 차 지나고 10%대로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요 금액 예상 목표치를 뽑은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각각 단가는 얼마인데 몇 개가 팔리니까 총 예상 금액은 얼마가 나왔다라는 근거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화 실적이 있죠. 이 사업화 실적은 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지금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매출이 발생한 거 기준으로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나오죠. 시장 규모 부분은 뭐 탐, 쌈, 썸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 시장, 유효 시장, 대상 시장인데요. 가급적이면 대상 시장을 써야 되는데 이 대상 시장은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좁은 분야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시장 규모를 쓰면은 몇 천억, 몇 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장 중에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는 뭐 12% 정도 되니까 12%를 곱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몇백억, 몇천억 규모의 시장 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그 이 시장 조사 결과를 넣을 때에는 국내외에 전문 자료의 출처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는 실제로 내가 서비스 되었을 때 내가 경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내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남의 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그때 소비자들이 고민하게 될 다른 서비스, 다른 제품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내 입장에서 쟤네들은 나랑 경쟁 상대도 안 되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내 거를 안 한다면 저거를 할 수도 있겠다. 내 거와 대체제에 해당하는, 경쟁제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어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화 계획인데요. 여기에는 너무 일반론적인 내용만 쓰면 안 됩니다. 내 서비스, 내 사업에 맞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상적으로 정답 같은 내용만 쓰면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강남미인형으로 예쁘게 꾸몄지만 연예인은 못 되고 주연은 못 되는 것처럼 이 제품화 계획, 양산 계획, 판로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은 내 사업에 맞게 누가 더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썼느냐. 그래서 저 내용대로 저 사람이 실행을 하면 제품도 잘 나올 것 같고 양산도 안정적일 것 같고 판로 확보가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걸 신뢰할 수 있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은 온라인으로 팔겠다, 오프라인으로 팔겠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고요. 양산 계획은 내가 만들겠다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판로 확보를 위해서 먼저 스와트 분석을 해보고 스와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고객 확보할 때 영업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마케팅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내 사업 기준으로 현실성 있게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 방안을 적어주시는데요. 아직은 뭐 내수도 개척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시회에 출품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전시회에 나가고 싶다, 이 정도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판매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달랑 자체 앱 서비스 이렇게만 써버리면은 심사위원들이 좀 신뢰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자체 앱 서비스도 넣고 만약에 판다면 어떤 데에 팔 수가 있는지를 예로 들어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후속 투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그걸로 땡이 아니잖아요. 그럼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마케팅이라든지 또 양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다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용 계획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경우는 한두 명 정도는 의무는 아니지만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정도에 대한 채용 계획을 적어주시고 성과 공유 내용을 적어주세요. 반드시 스탁옵션이라든지 우리 사주, 경영성과급, 내일 채용 공제 이런 것들을 적어줘서 이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우리 회사 사장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성과를 나눠줄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전년도의 인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예상 인력 현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잘 개발돼 가지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이 되면 고용 창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디딤돌 창업과제 저희가 79점 저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디딤돌 창업과제 준비하고 계시다면 항목별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꼭 들어맞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참고만 하시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서비스 분야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계획서입니다. 내용이 좋아서 저런 기술은 틀림없이 잘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업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내용을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준비해서 사업계획서에 잘 담아내서 값진 결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